4월 첫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몸 좀 괜찮으세요? 어제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안 나와서 성대결절 검사도 하고 약 먹고 했더니 지금 조금 나아서 큰 소리로는 말 못하겠고 이제 조그맣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원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장시간 월요일 날, 네. 장시간 이렇게 촬영을 하는 녹화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교수님 또 모시고 해야 돼서 저희가 두 번을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슈 2개 하고 오늘 이슈 하나 하고 또 이제 살인 사건. 교수님께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로 계속 황하나가 뜨고 있어요. 근데 그 황하나 씨 사건 때문에도 있지만 황하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때문에도 계속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황하나 씨가 지금 마약을 피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들, 막 해롱해롱 몽롱몽롱해 보이는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그 황하나 씨가 얘기했던 우리 아빠나 삼촌이 외삼촌이 경찰청장과 개배 부부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황하나 씨가 어떤 마약 공급과 투약의 혐의가 받았었는데 그것이 처벌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되는 데서부터 지금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설명해야죠. 황하나를. 황하나 하면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식하는 거는 박유천이에요. 네. 박유천이하고 사귀었잖아요. 박유천이. 네. 박유천이하고 사귀었던 상황인데 둘이 또 헤어져서 서로 씹어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예요, 외손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양유업에서는 요번에 황하나 관련돼서 문제된 거를 우리 회사하고 전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운영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에 연관시켜서 말하지 말라고 선은 그었어요. 네, 지금 이 일가가 지금 어쨌든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선을 확실히 그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긋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니까 구설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기업의 숙명 같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조언드리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네. 그게 맞는 것이고 우리 회사하고 전혀 관련 없으니까 황하나 따로 띄고 남양유업 남자도 붙이지 말라 이런 말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그 어떤 대기업이라면 이런 도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양유업과 끝까지 저는 황하나를 연결해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2009년 12월에 사건이 있었고 처분은 2011년에 내려졌는데 그거는 기소유예 받았죠. 네. 그때 기소유예 받았죠. 근데 그때 받은 것도 기소유예가 과연 타당하냐 그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마약이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로 봐준다? 저 그거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마약은 초범이라도 굉장히 강하게 처분을 하는. 그렇죠. 네. 마약이 기소유예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다만 마약을 기소유예 처분해주는 그거는 근거는 있어요.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플리바게닝은 없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마약만큼은 그 상선, 그 어떤 공급자를 여러 명을 이제 속된 말로 불어준다고 그러죠. 네. 저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최대한으로 선처해주는 그런 기능은 있어요. 마약은 함정 수사도 허용되잖아요. 네. 그만큼 검거하기 어려운 수사이기 때문에 마약만큼은 준 플리 바게닝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9년도에 투약해서 2011년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그거는 봐주지 않았으면 검찰에서 그 기소유예는 검찰 처분이니까요. 검찰에서 봐주지 않았다면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불어서 플리바게닝 그 어떤 효과를 봤다. 요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5년도 초반경에 같이 투약도 하고 황하나가 필로폰을 공급해 준 사람이 있었죠. 조모 씨죠? 네, 조모 씨가 또 대학생이었고 황하나 그렇죠. 씨도 그런데 이제
조모 씨 말에 의하면은 비닐봉투에 0.5g의 그 이제 필로폰을 담아서 자기한테 건넸고, 그러면서 황하나 씨로 하여금, 이게 표현이 좀 그렇죠. 황하나 씨로 하여금 내가 투약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먼저 그 따지자고. 0.5g이면은 어느 정도 투약량이냐면 0.03g이잖아요. 1회분이. 네. 0.5g이면 얼마예요? 한 20회분? 네. 많은 거죠. 상당량을 대학생 그 당시에 조모 씨에게 황하나가 공급을 했다. 네. 황하나가 어디서 공급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공급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공급책인 거예요. 네. 조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급책이에요, 황하나가. 그리고 이 금액도 30만 원이었었어요. 30만 원이니까 0.5g 30만 원이니까 싼데 그거는. 네, 근데 30만 원을 어떻게 입금하냐면 황하나한테 바로 입금한 게 아니라 황하나가 얘기한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또 30만 원을 입금을 그러니까 공급책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황하나는. 그리고 황하나도 또 역시 같이 투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약을 공급하고 같이 투약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순 투약자보다는 공급자를 크게 쳐버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다가 7명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7명이 전부 불기소 처분됐어요. 네, 조 씨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기소.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불기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불기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가 혐의 없음이에요.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의견. 네. 두 번째는 공소권 없는 거예요. 네. 공소권 없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소송 절차를 말하는 건데, 고소장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소송 조건을 결약한 경우에 그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죄안됨이에요. 네. 14세 미만자 이런 사람들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어떤 죄를 져도 죄안됨이에요. 그런데 이제 황하나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불기소로 올리면서 혐의 없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보통이 다 혐의 없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무를 하는 이제 경찰관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마약 사건을 검찰에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혐의 없음으로 올리려면 그 이전에 사전 작업이 한 번 있어요. 담당 검사한테 네.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렇게 돼서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한번 수사 지휘 건의를 해요. 네. 그럼 검사가 그걸 읽어보고 오케이, 네 말이 맞으니까 불기소 할 것 하고 내려와요. 네. 그러면 그거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종로경찰서 경찰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당시에 7명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혐의 없음 판단을 하고 검사한테 1차 질의를 올렸고 그대로 하라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 승인 받은 상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던 거고, 그리고 그 검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조 씨를 기소하면서 재판에 회부하면서 판결문에다가 황하나 이름이 나오는, 황하나의 이름이 8번 정도 나온대요. 8번을 투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 판결문에 황하나 이름이 8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걸 기재해서 조 씨를 기소했고 조 씨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황하나가 공급했고 투약됐다는 내용이 그 판결문에 나오는데 왜 황하나는 입건되지 않았냐. 상식 이하잖아 이건.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 씨를 기소하면서 조 씨 기소장에, 아니 그러니까 공소장 판결문에 황 씨의 이름이 8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고 투약 횟수가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같이 투약도 했고 공급을 한 사람인데 황하나가 입건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사가 기소장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판결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그걸 쓰면서 입건을 안 한 거, 아예 입건조차 안 했다면 검사가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저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백에 의해서 정말 뭐 엄청난 백에 의해서 봐줬던지, 아니면 플리바게닝, 준 플리바게닝으로 해서 황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터는 바람에 그런 경우에는 기소
안 붙일 수도 있거든요, 검사가. 그래서 그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7명 자체가 같이 수사를 받던 전부 다 불기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따져봐야 되고 경찰에서도 그 부분은 일견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가지고 그때 종로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처리한 과정 그 경찰관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사해 보면 백받아서 한 건지 검사가 눌러가지고 그대로 불기소한 건지 경찰이 백받아갖고 혐의 없는 걸로 만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7명 조사하면서 경찰이 일부러 막 혐의 없는 걸로 그냥 막 증거 없는 걸로 만들어갖고 검사한테 불기소하겠다고 해서 승인받은 건지 아니면 검사가 불기소하라고 지휘를 내려서 그냥 그대로 올린 건지 이건 나올 거예요. 그게 종로경찰서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2018년 지난해 10월 달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이 황하나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네. 그 마약 투약 첩보 입수 중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2015년도 초에 황하나가 불기소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 포함해서 여러 건의 투약 사실이 소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소 받은 사건도 2018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2018년 10월경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황혼아 관련된 마약 투약 그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쫙 가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자 마약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압수수색 검증영장이에요. 그걸 발부받아야지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모발도 채취하고 털을 채취할 거 아니에요. 소변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네. 그런데 2번에 걸쳐서 경찰이 검찰에다가 황혼아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2번 다. 네. 검사는 뭐 수원지검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 부분 기각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중이다.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왜 황하나에 대해서 경찰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2차례나 걸쳐서 기각했는지 뭐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 2015년 거니까 3년이 넘었는데 압수수색 해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래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각은. 그 두 번째 다시 경찰이 조금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갖고 최근 거 2015년 거 말고 2016년 17년 거를 또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3년 전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최근 것도 있으니까 요번에 또 올린 거예요. 이제 그 정부에서 진술 받아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최근 것도 있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또 기각했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되니까 그냥 황하나를 들어오라고 부르기만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황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 완전히 오프해버렸어요. 꺼버리고 SNS로 마약김치 선전만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 전화 아예 안 받고 다른 전화로 하겠죠 아마. 그리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으니까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말이 될까요?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기각한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까요? 그것도 또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황하나 건은 뭔지 모르게 순리에 맞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황하나가.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의혹을 이제 2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하나는 뭔가 유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플리바게닝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건 사실 어떤 비리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녹음을 했던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죠. 뭐 내가 경찰, 우리 아빠 외삼촌이 경찰청장과 뭐 진짜 친한 개베푸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나 장난하냐? 개베프야.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소팀도 아니야 나는. 설명하면 2015년도에 황하나가 SNS상에서 지하고 친한 사람하고 어떤 언쟁이 있었나 봐요. 대화상에. 네. 근데 그 상대가
그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안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황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야, 나는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치냐? 개베프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언론에 이게 또 이제 저 대화 내용이 SNS 대화 내용이 나오니까 황하나는 그러면 그동안 불기소했던 이유라든지 석연치 않은 이런 이유들이 경찰청장하고 얘네 아빠하고 삼촌이 알아가지고 봐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누가 경찰청장이에요? 강신명 강신명이에요. 경찰청. 강신명이는 버닝썬부터 시작해서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강신명이 인터뷰했습니까 또?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뭐 알아도 모르겠지만 뭐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황하나는 좌우지간 지네 삼촌하고 아빠하고 경찰청장하고 아주 개베프라고 그랬으니까 개베프라면 소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 있어요. 또 남대문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나는 뭐 경제 수사팀도 아니고 제일 높은데 나는 뭐 거기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또 그거는 황하나가 누구를 고소하러 간 거예요. 네. 누구를 고소하러 갔는데 고소를 하러 가면 뭐 일반적으로 뭐 민원실에 들리거나 경제팀에 가거나 사이버 수사팀, 지능범죄 수사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얘가 무슨 사진을 올리면서 나 남대문 경찰서에 들려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 뭐 소장이지. 그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 뭐 사진을 이렇게 했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고소장 그러니까 피해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그건 애초부터 뻥입니다.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서장방에 킥스라는 범죄 피해 조서장 양식 자체가 없어요. 네. 그죠? 네. 서장은 결제 그 코드밖에 안 신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장 컴퓨터에서 서장이 그 일반 사건 조사를 직접 받을 일도 없고 서장이 그 서장 컴퓨터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 아버지가 뭐 그 경찰청장하고 개베프라면 잘 좀 봐주라 그러면 서장이 체면 살려준다고 불러가지고 서장실에서 차 한 잔 먹였을 수 있어요. 저는 그쪽이 오히려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조사를 받았다는 건 뻥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경찰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 두 가지예요 지금. 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황하나가 올렸던 글들이라든지 이런 녹취된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워낙 얘기들이 많아요. 그 SNS에 본인이 뭐 그 명품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올리고 쇼핑하는 것도 많이 올리고 자기 얘기도 많이 올렸고 또 아까도 얘기하셨지 고소한 게 그 블로거잖아요. 명예훼손으로 설전도 많이 벌리고 그래서 워낙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저희가 인지가 좀 되고 있었죠. 박유천 씨와 관계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마약의 그런 핵심자로서 좀 그 분명해요. 이 황하나가 2015년도에 올린 그 내용들을 보면 몽롱하네. 저 커튼도 막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두꺼비 VIP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저 커튼도 막 이렇게 보이고 두꺼비 VIP? 횡설수설하는 그런 그 글도 올리기도 하고, 동영상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황하나 지인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MBC 보도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주사기가 확실히 맞다. 황하나에게 주사기를 놓아줄 때 내가 목격했다. 방에 다들 모여서 주사를 놓아줬다. 필로폰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사기 위주로. 그러니까 주사기 형태로 필로폰은 여러 형태로 하잖아요. 흡입도 하고. 근데 주사기 형태로 필로폰을 했다. 이런 내용을 황하나 지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하나 혐의점이 상당히 좀 진해지고 있는 거죠. 전 교수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009년이죠. 2011년 판결 받은 거는 대마초였거든요. 대마초. 대마초하고 필로폰하고 보통 막 섞여 있어요, 얘는. 근데 대마초를 오히려 그러면 형량이 대마초는 즉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대마초 관련돼서는 좀 지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해서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속에 대마초도 산입된 게 얼마 안 돼. 2010몇 년도일 거예요. 그 이전에는 대마관리법이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대마관리법이 따로 있었고
대마관리법은 처벌이 확실히 적었어요. 대마초 같은 경우는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가 기소유예 해줬어요. 그래서 대마관리법은 이제 없어지면서 이 마약류관리법으로 산입을 시켰는데 이제 왜 대마는 마약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마약을 이야기하면은 마약은 내성을 따져요. 네. 그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0.03g을 투약을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0.03g이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양을 자꾸 늘려가기 때문에 마약은 급기야 맞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내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코카인이라든지 뭐 필로폰이라든지 뭐 이런 뭐 도리도리 뭐 엑스타시 다 이런 거는 내성이 있어요. 네. 근데 대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 같은 경우는 일부 선진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마초 그냥 피울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밖에 나와서만 안 핀다면.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네, 많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할 먹기도 정도로 하고. 뭐 젤리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이 마약 중에서 대마는 비교적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으로 엮지만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약해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한 사건들이 또 불거졌잖아요. SK의 손자와 또 현대 뭐 그 재벌가의 그 2, 3세들이 지금 마약에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지금 뭐 그 두 사람 외에도 다른 대기업에 있는 재벌가들이죠. 거기도 지금 마약이 뭐 지금 혐의점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SK 그 최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대마로 구속이 됐어요. 네. 체포돼 가지고 맞아요. 구속이 됐는데 이 친구는 내가 보니까 이미 대마에 완전히 중독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 공급책이 잡혔는데도 그 전날에 그런데도 그 전날도 그 대마초를 흡입을 했대요. 근데 얘가 한 대마초는 달라요. 액상 대마예요. 그래서 네. 일반 대마의 40배 정도의 이 고농축 액상이에요. 이게 비쌉니다. 북미하고 유럽에서 요즘에 그 한참 뜨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쿠키라든지 젤리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전자담배 그 액상 형태로 된 그 카트리지. 네, 그런 게 많이 인기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것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형태로 지금 어쨌든 투약을 피웠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이 사람은 오래 했어요. 2018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이모 씨라는 27살 먹은 사람 공급책한테 13번에 걸쳐서 7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네. 그리고 45g이에요. 네. 0.5g이 1회. 1회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5g이면 90회. 엄청난 거죠. 90회 분량을 사가지고 했고 뭐 어떤 경우는 뭐 2, 3일 사이에 8번 분량을 동시에 막 그 흡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완전 중독 상태. 네, 그래서 최 씨는 지금 현재 영장 실질 심사 단계도 안 나왔고 그냥 어쨌든 인정해 버린다고. 네, 한다고 했고 지금 정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에서 지금 해외 체류 중이라서 그 정 씨는 이제 현대가죠. 네. 결국 정주영 씨 손주예요. 네. 그 손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공급받은 거예요. 대마 쿠키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쿠키. 그런데 지금 요 수사가 개시될 쯤에 눈치를 깐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고 지금 겨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경찰은 이 고의로 도지하고 도피한 걸로 지금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권 저 무효화 조치도 청구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잡아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싹 가서 이제 거기서 온몸을 개비하고 오겠지만 명백한 진술이 있고 공급책이 있다면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보면 남영유업, SK, 그다음에 저 현대 그러면 이 3세들이 왜 이럴까요? 그 용어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신종어가 생긴 거 아세요? GPS. 뭐예요 그게? G 글로벌. 이 아이들이 다 해외 글로벌. 유학파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해외에서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대마라든지 마약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떨어지고 일찌감치
쉽게 또 접촉할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고요. P는 프라이스 앤 포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요즘에 국제우편으로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의 전년 대비 거의 몇백 배가 몇십 배 정도가 늘어서 그렇게 국제우편으로 지금 마약류가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S는 SNS.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급책과 마약책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상선하고 그 공급 이제 받는 사람이 사이에 또 다른 인물들이 SNS에 상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 어디다 돈을 넣어라. 그럼 우리가 어디다 놓고 갈 테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넣잖아. 추적 안 비트코인. 되도록.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상선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마약 조직이 점 조직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더욱이 SNS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꼬리 잡히고 더 힘들게 되고 신종 수법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할 때도 던지기 수법. 네. 근데 이 요번에 잡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수법이 다 똑같이 맞아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기 수법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 거예요. 마약 거래가 생성되면 면대면 하면은 서로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내가 저 니네 집 앞에 목욕탕 저 연통 밑에다가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비닐로 싸서 넣어놓을 테니까 가져가. 그러면 지가 와서 가져가는 그게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면대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딱딱 끊어놓는 점조직 형태로 안전하게 이제 하는 게 이 던지기고요. 저는 이제 이 재벌 3세 GPS 얘기하셨지만 저 나름대로 분석한 건 뭐냐면요. 재벌 3세들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돈 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들과 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레저 활동하는 거는 이제 질린 거예요. 맨날 할 수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찾게 돼 있는데 돈으로 다 되잖아요. 뭐든지. 돈으로 할 수 없는 딱 하나가 뭐예요? 마약이에요. 나한테 엄청난 쾌락을 주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금단의 열매 같은 것. 그게 마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벌들이 새끼 농사는 더럽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진짜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재벌이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을 환원할 수 있는 기부 문화도 싹 돼야 되고 절대로 이게 족벌체제로 승계돼서는 안 돼요. 원래 원칙은 상속은 한 번 상속하는데 40%씩 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대를 못 건너게 돼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생 마르고 닳도록 잘 처먹고 잘 살잖아요. 그 새끼들만. 그래서 개 같은 세상이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큰 편법으로 말이야. 그런데 개들이 하는 짓이 재벌 3세가 건전한 경영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돈으로 하다 별짓 다 헤쳐먹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돈으로 또 그 합법적으로 못하는 마약 쪽으로 끼웃거리기 시작하는 건데 나쁜 심보지만 어떤 때는 에이 개새끼들 그렇게 타락해서 망가져라 이런 생각 솔직히 들 때 있어요. 그런 마음을 내가 먹으면 안 되지만 오직하면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교수님 목도 아프시고 건강이 아니 안 나 또 좋으시니까 화가 나서 또 목소리 높아지네. 스트레스 아이. 때문이시래요. 한 달 동안 버닝썬이랑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아프신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아프실까 봐 그래서 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그러네. 또 목소리가 또 높아져. 네. 아이 우리 또 시청자분들 내 목소리 높아지면 짜증 나는데. 대신 화내주시는 거잖아요. 같이 분노해 주시고. 네. 이거 저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고등학교에 유학 갔을 때 사실 아주 어렸을 때 가는 것보다 중고생 갔을 때 가장 유혹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자기가 충동성 막 이런 게 통제 능력이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대체로 다 유학들을 그때 당시에 보내고 또 그때 만약에 첫 번째 마약이라든지 대마초를 했을 때 그건 정말 각인이 되게 크게 나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끊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유학을 잘 보내야 돼요. 그렇다고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유학생들은 네. 가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각종 어려운 아르바이트 하면서 진짜 일하면서 죽어라고 밤새가면서 공부해서 오는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유학생들이 이런 부분으로 오해받으면 안 되고 네. 요런 놈들 돈 싸질머지고 돈이 그냥 퍼도 없어지지 않아서 별짓 다 하고 솔직히 가서 공부는 하겠어요. 이런 짓 하는 놈들이. 말만 뭐 공부한다고 유학 가지 그게 유학입니까? 근데 이거 저희 거 보시면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가면 진짜 그런 거 눈에 띄면 그 네. 한국 대사관에다가 고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거기는 그 나라에는 문화 자체가 대마라든지 마약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걸 또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유의하시고요. 한 번 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마약은요 정말 한 번 하면 그것이 내성과 상습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요 결국은. 네, 결국은 죽어요. 네. 자꾸 양을 늘리다 보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렇게 해서 약물 중독으로 많이 죽잖아요. 그게 98년도 사건일 거예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18살 먹은 소녀가 눈 요 안쪽에 있는 쌀 겨같이 생긴 데 있죠. 거기에다 마지막 필로폰 주사기를 꽂고 죽었어요. 더 이상 혈관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미국 사회가 한때 시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이라는 거 우리 유니프로파일러가 최고 좋은 얘기 있어. 한 번은 괜찮겠지.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 그래요.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마약을 취급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마약반 형사, 그다음에 검찰 마약 수사관.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마약 투약하다 많이 걸리잖아요. 저 아시는 분께서 직업 중에서 제일 많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투약을 해보셨다고 그런 거예요.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리고 그걸 끊는데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약 그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 새끼들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그 압수한 거에서 그건 저 불법이에요. 그건 그 즉시 처벌받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번에 유니프로파일러 얘기처럼 한 번 하면 괜찮겠지가 그 인생을 망가뜨려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네. 뭐 저희가 많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유혹 혹시라도 오신다면 저희 얘기 들으시고 꼭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